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 계획에 거의 성배처럼 여기는 4% 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퇴 자금 인출 전략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레딧의 보글헤드라는 아주 유명한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 나온 실제 토론 내용입니다. 한 사용자가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돼요. S&P 500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도 7%인데 왜 여기서 연 4%만 인출하는 걸 공격적이라고까지 말하는 건가요? 듣고 보면 정말 합리적인 질문이잖아요. 7% 벌어서 4%만 쓰겠다는데 이게 왜 위험할 수 있다는 건지? 오늘 저희는 이 질문에서 시작된 깊이 있는 논의를 따라가 보면서 이 은퇴자금 인출 전략의 핵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평균의 함정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이게 단순히 4% 룰이 맞다 틀리다 이걸 넘어서요. 왜 이 규칙이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이랑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의 목표는 이 온라인 토론을 통해서 수익률의 순서 위험이라는 이 결정적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요. 또 다양한 인출 전략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당신의 은퇴 계획에 대한 보다 정교한 관점을 갖도록 돕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규칙 암기가 아니라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평균 수익률이 7%인데 왜 4% 인출이 위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리틀바비 테이블스 9라는 사용자가 정말 소름 돋는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사용자가 정말 흥미로운 가정을 해요. 6년간의 수익률 순서만 정반대로 바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은퇴하자마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로 폭락장을 맞는 거고요. 시작부터요. 네, 다른 하나는 플러스 30%, 플러스 15%로 상승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시나리오의 6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8.8%로 완전히 똑같다는 점이에요. 네네. 듣기만 해도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말 아찔하네요. 바로 그 아찔하다라는 느낌이 핵심입니다. 이게 감정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해보면 결과가 믿기지 않을 정도죠. 150만 달러의 은퇴 자금에서 매년 10만 달러를 인출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폭락으로 시작한 쪽은 6년 뒤 자산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연평균 수익률이 8.8%나 되니까 원금이 꽤 줄었겠지만 그래도 절반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한 100만 달러 정도? 놀랍게도 76만 6천 달러,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네, 반토막이요? 네. 반면에 상승장으로 시작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122만 달러가 남죠. 똑같은 돈, 똑같은 인출액, 똑같은 평균 수익률인데도 결과는 거의 50만 달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익률 순서의 위험, 영어로는 Sequence of Returns Risk라고 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평균은 그냥 숫자일 뿐이고 순서가 모든 걸 바꿔버리는군요. 정확합니다. 은퇴 자금을 쌓아가는 축적기에는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평균에 수렴하니까요. 하지만 돈을 빼서 쓰는 인출기에는 순서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은퇴 초기에 시장이 하락하면 자산 가치가 낮을 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주식을 팔아야만 하거든요. 예를 들어 10만 달러가 필요할 때 주가가 100달러면 1000주만 팔면 되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50달러로 반토막 나면 2000주를 팔아야 하는 거죠. 하기 위해서 2배나 많은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거군요. 이건 포트폴리오에 정말 치명적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원금 손실이 가속화되고 나중에 시장이 회복돼도 그 상승분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주식을 팔아버렸으니까요. 일종의 포트폴리오의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셈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 수익률 순서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4% 룰의 정의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지적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캐시밀79라는 사용자가 지적했는데 대부분 매년 남은 돈의 4%를 빼서 쓰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그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윌리엄 벤젠의 오리지널 연구에서 나온 4% 룰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은퇴 첫 해에 딱 첫 해에만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서 인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으로 은퇴했다면 첫 해 인출액은 4천만 원이죠.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다음 해부터는 남은 포트폴리오 잔액이랑 상관없이요. 첫 해에 인출했던 금액, 즉 4천만 원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만 증액해서 인출하는 방식이에요. 아, 만약 물가 상승률이 3%라면 두 번째 해에는 4,120만 원을 인출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만약 은퇴 2년 차에 시장이 30% 폭락해서 자산이 10억에서 7억으로 줄어도 작년에 인출했던 4천만 원의 물가 상승률을 더한 금액을 그대로 빼서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좀 무모하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규칙의 핵심이자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장점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준다는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실제 인출 비율은 4%가 아니라 5%, 6%, 7%로 급격히 높아지게 되고요. 이건 앞서 말한 수익률 순서의 위험을 극대화시켜서 원금을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매년 남은 잔액의 4%를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방식은 원금이 절대 0이 되지는 않는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산이 줄면 인출액도 같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생활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겠죠. 작년은 4천만 원으로 생활했는데 올해는 시장이 반토막 나서 2천만 원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규칙의 정의부터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택할 거냐, 아니면 원금 보존을 택할 거냐, 이 트레이드오프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큰 논쟁거리로 넘어가 보죠. 이 레딧 토론에서도 의견이 정말 팽팽했는데 과연 이 4%라는 숫자는 보수적인가 아니면 공격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4%도 너무 공격적이니까 3%나 3.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요. 미래 시장 수익률이 과거만 못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견이 있죠. 그런데 에드싱맨 같은 사용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4% 룰은 과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97% 성공했으며 심지어 절반 이상의 경우에는 오히려 초기 자산보다 2배 이상 돈이 남았다면서 이건 지독하게 보수적인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이 논쟁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토론에서 언급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면 왜 의견이 갈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은퇴 기간입니다. 아, 퍼플 옥토버 파이라는 사용자가 지적했던 부분이죠. 30세에 조기 은퇴하는 사람이랑 65세에 은퇴라는 사람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맞습니다. 30세에 은퇴해서 6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4%는 매우 공격적인 숫자일 수 있죠.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65세에 은퇴해서 30년을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와이니안의 분석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4% 룰이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최악의 시기였을 테니 대공황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1966년에 은퇴한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66년이요? 네, 당시 은퇴자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높은 물가 상승률이랑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최악의 상황과 오일 쇼크 등을 겪었죠. 이 규칙은 그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30년간 버텨내도록 설계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값이라는 겁니다. 1966년이 기준이었다는 건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이 또 있었다고요? 바로 자산 배분. 네, 바로 그 점이 세 번째 기준입니다. 와이니아는 이 규칙이 주식 100%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아, 60대 40. 네, 주식만 100% 가지고 있었다면 4% 룰의 실패 확률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채권이 주식시장 폭락 시기에 완충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도 변수가 되겠네요. 보더 크로싱 푸 같은 사용자는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그 사용자는 현재 주식시장의 가치평가, 예를 들어 실러 PE 비율 같은 지표가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의 기대 수익률이 과거보다 낮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데이터로 안전했던 4%가 미래에는 더 위험한 숫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죠.
정리하자면 내가 몇 살에 은퇴하는지, 어떤 자산 배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따라 4%는 지극히 안전할 수도 무모할 수도 있는 거군요. 흥미로운 점은 이 레딧 토론이 단순히 4%가 맞냐 틀리냐를 넘어서 더 유연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고정된 규칙 하나만 믿고 가기엔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는 뭐랄까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토론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용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 지출을 조절하는 유연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 전략이 제시되었죠. 가장 직관적인 게 변동 인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네, 헐로우스트가 언급했듯 시장이 좋을 때는 계획보다 조금 더 인출해서 미뤄뒀던 여행도 가고 시장이 나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입니다. 아주 상식적이죠. 네네. 그런데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그레도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더 체계화해서 VPW라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은퇴자의 나이와 자산 배분에 따라 매년 인출 비율 자체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더 정교한 방식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씀씀이를 조절하는 거군요. 또 다른 인상적인 전략은 가드레일 전략이었습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정말 안정감을 줄 것 같았어요. 그렇죠. 베이가스 BH의 계획처럼 필수 생활비, 예를 들어 주거비나 식비 같은 건 3% 같은 아주 보수적인 인출률로 충당하는 겁니다.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여행이나 외식 같은 선택적 지출은 시장이 좋았던 해에만 추가로 1%를 더 인출하는 방식이죠. 인출률에 상한선과 하한선이라는 안전장치를 두는 겁니다. 시장이 망해도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안정망을 깔아두는 거니까요. 저처럼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딱 맞는 전략 같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아이디어는 현금 쿠션입니다. 2, 3년치 생활비를 아예 현금이나 단기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따로 빼두는 거죠. 아예 따로요? 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한 해에는 주식을 파는 대신 이 현금 쿠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수익률 순서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 헐값의 자산을 팔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현금을 쥐고 있는 동안의 기회비용은 감수해야겠지만요. 맞습니다. 모든 전략에는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fiscalc.net나 portfoliovisualizer.com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다양한 인출 전략을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라는 조언이 아주 실용적이었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으니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계속해서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되네요. 특히 채권의 역할이 여러 번 강조되었죠. 네, 4% 룰이 6040 포트폴리오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스트 퀄리티 캣푸드라는 사용자가 채권이 왜 중요한지를 정말 잘 설명하는데요. 채권은 보통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가격이 오르거나 최소한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아,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폭락했을 때 우리에게 선택권이 생깁니다. 헐값의 주식을 파는 대신 상대적으로 가치가 보존되었거나 오히려 오른 채권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어려운 시기에 팔 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수익률 순서의 위험을 줄이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산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기 대응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한편 웨리어스 커플 764처럼 아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어요. 배당주나 채권 이자 같은 패시브 인컴으로 생활비 전체를 충당해서 원금, 즉 주식은 전혀 팔지 않는 전략을 선호한다는 의견이었죠. 그건 많은 은퇴자들이 꿈꾸는 방식일 겁니다. 원금을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되니 시장 등락에 초연해질 수 있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주죠. 물론 그만큼 훨씬 더 큰 자산을 모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전제가 따르겠지만 생각해 볼 만한 접근법입니다. 네, 오늘 은퇴자금 인출 전략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짚어보자면 첫째, 은퇴 계획은 평균 수익률이라는 뜬구름 잡는 숫자가 아니라 은퇴 초반에 최악의 순서를 맞았을 때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 수익률 순서의 위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네. 둘째, 4% 룰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점. 매년 잔액의 4%가 아니라 은퇴 첫 해 인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만큼 조정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4%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개인의 은퇴 시기, 기간, 자산 구성, 위험 감수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해야 할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논의는 대부분 수학적 모델과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돈이 바닥나지 않을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토론 중에 한 사용자가 뼈아픈 지적을 했듯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행동적, 심리적 측면이 빠져 있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세울 수 있지만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 감정과 본능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계획대로만 되면 누구나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숫자를 넘어 당신의 은퇴 전략은 당신의 심리를 관리하기 위해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은퇴한 지 2년 만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터져서 시장이 40% 폭락했을 때 당신은 세워둔 계획대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포에 질려 헐값에 주식을 팔아버리고 말까요? 시장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반응할 나 자신의 변동성까지 고려한다면 당신에게 가장 최적의 인출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